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예. 오늘도 유익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수원 편집장님이 오늘은 진짜 칼을 갖고 왔어요. 도마도 갖고 왔어요. 도마도. 그럼 도마도? 도마 위에 칼로 쓰려고? 네. 아, 진짜. 미제 당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지금 네이버가 사온 제목만 미제. 보고도 지금 야, 네이버라니 정말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근데 이런 사실 댓글들이 막 네이버는 올라오네요. 가능하면 좀 비판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요? 언더스탠딩을 검색하면 언더스탠딩 사이트로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네이버가 저희를 미워하게 되면 안 해주지 않을까요? 그거 해주면 우리가 좀 살짝 살살. 하여튼 저희가 굉장히 예, 그것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민 포털. 그럼요. 근데 인데 이번 너무 주가도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판 이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 회사 인수한 이후에도 네. 이게 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음. 논란이 많던데 예, 도대체 뭐 어떤 회사인 건지 네.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예. 잠시 후에 아시아 제일검 김수원 편집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네. 김수원 편집장님, 네, 바로 코리아 모셔보죠.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세요. 한 주 안 뵀는데도 엄청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그럼요. 아유, 그러시구나. 이젠 입에 발린 소리도 잘하시네. 야, 진짜 1년 전만 해도 참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아유, 야, 감사합니다. 속이 없는 소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보고 싶은 일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궁금했습니다. 김수원 편집장님도 네이버 좋아하시니까 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네이버는 주가가 왜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냐고 여쭤보면 뭐라고 좀 이상한가요? 답을 해주실 겁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네이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뭐 왜 계속 내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 저도 오늘 오전에 네이버를 잘 알만한 분들한테 좀 취재도 좀 하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네. 그렇게 시간을 쭉 보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7월쯤에 네이버가 장중에 한 46만 5천 원 정도 찍은 적이 있어요. 네. 46만 5천 원을 7월 말쯤에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계속 내려왔고 특히 이제 8월 달, 올 8월 달 들어서는 완전히 좀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9월 말에 가서는 20만 원이 깨져요. 예. 저도 사실 네이버 주식이 조금 있거든요. 예. 조금 있는데 20만 원이 깨지고 10월 초에 우리가 3일 연휴, 토일 10월 3일 개천절 3일 연휴를 지내고 딱 왔는데 10월 4일 아침에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의 매도 리포트 네. 가 딱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짐이 안 좋았는데 오전에 그 포시마크 그 인수 공시가 뜨면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이 급락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월 4일, 5일 오늘은 조금 반등했어요. 한 예. 1.8% 정도 올랐어요. 네. 오늘 종가가 16만 7천 원인데 어쨌거나 4일, 5일 급락하고 오늘 살짝 반등했는데 시총이 얼마가 날아가냐면 4.3조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와. 그런데 9월 28일부터 오늘 반등한 거 빼고 9월 28, 29, 30, 10월 4, 5 이렇게 5일 연속 하락했어요. 예. 이게 6.6조가 빠졌다고. 어마어마하네. 6.6조가 빠졌어요. 예. 6.6조가. 세상에. 그러니까 이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예. 멘붕이죠, 멘붕. 멘붕이죠. 네. 멘붕이죠. 뭐 일부는 그 코마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코마 상태에 빠지고 잘 선방했으면 멘붕이고 예. 일부는 이제 예. 코마 상태로 간 거예요.
저도 10월 4일 날 아침에 막 여기저기서 막 카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뭐 대학 교수님도 아니 네이버 왜 이러냐고 이게 뭐가 있냐고 해서 그런 카톡도 받고 했는데 네. 지금 하여튼 20만 원 깨치고 지금 거의 뭐 오늘 16만 7천 원이니까 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제 실시간 채팅창에 데미안님이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이분도 물렸네. 딱 보니까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티글로벌 마켓증권이 네. 그 매도 의견을 내면서 예. 뭐 걔네들은 그냥 뭐 아니다 싶으면 매도 의견을 내니까 예. 원래 그 목표가가 짰어요.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시티가 원래 19만 원으로 짰는데 거기서 더 내려서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내린 거예요. 아니 그 시티 증권 그 매도 리포트가 그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관련돼서 기사를 보니까 네. 사실은 지금 최대 이슈는 이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들이 있는 건데 네. 그 매도 리포트는 그 인수권하고 미국판 당근마켓 산 거하고 인수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련이 거죠. 없어요. 인수권 공시가 나오기 전에 그 작성되어서 배포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네. 그 며칠 전에 작성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네. 포시마크 인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에서 그 매도 의견 네이버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낸 이유가 뭐냐면 알파벳이나 뭐 메타나 뭐 예. 텐센트라든지 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피어 컴퍼니에 비해서 네이버의 PR이 좀 고평가돼 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 퍼가 한 15, 뭐 메타도 한 뭐 10 정도, 알리바바도 한 9.7 정도 되는데 네. 네이버는 이제 한 22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건 조금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아 그렇다고 그다음에 매도를 그렇게 막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뭐 쿠팡이나 지금 커머스에서는 쿠팡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커머스에서 카카오하고도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뭐 카카오하고는 이렇게 부딪히는 사업들이 많죠. 근데 카카오나 쿠팡하고의 그 굉장히 치열한 경쟁 때문에 뭐 광고 사업이나 아니면 좀 커머스 쪽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들이 뭐 감원을 한다든지 예.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뭐 한국의 네이버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구조 조정 자체를 예.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분위기가 있다.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7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19에서 17로 내리고 예. 매도 의견을 그 제시를 한 거죠. 19만 원. 아이고야. 지금 오늘 종가가 16만 7천 원입니다. 목표 주가가 17만 원인데 그냥 지금 거의 목표 주가로 지금 된 거네요. 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네이버가 작년까지 많이 주가가 올랐던 것도 네이버가 뭐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작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죠. 이른바 피어 그룹, 피어 그룹이 구글, 다 같이 올랐다. 페이스북, 네, 뭐 네. 텐센트 이런 네. 데가 올랐기 때문에 같이 올랐다가 너도 올라 그럼 그런 거였다는 거네요. 뭐 코로나 시기에 뭐 이런 류의 이제 어. 기업들이 이제 뭐 실제로 실적도 좋고 네이버 실적이 지금 실적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참. 그 외생 변수 뭐 글로벌 경기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금 벌써 뭐 분위기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엔데믹까지 오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 포시마크에 쏘겠다고 하는 돈이 16억 불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 돈으로 2조 3천억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들 좀 걱정들을 하고 있죠. 야, 지금 2조 3천억짜리 M&A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이버의 CEO하고 CFO가 작년에 다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CEO는 최수연 대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그 여성 대표. 최수연 예. 대표는 81년생이에요. 예. 우리나라 나이로 42살이죠. 그 그다음에 김남선 CFO는 나이가 그거보다는 좀 더 많아요. 78년생. 예. 뭐 지금 45? 예. 뭐 45 정도 되죠. 예. 근데 두 사람 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고 예. 김남선 CFO는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나서 미국 로펌에 있다가 그 다음에 IB로 옮깁니다. 그래서 라자도에 있다가 또 모건 스탠리 갔다가 또 맥코리 갔다가 다니면서 전부 다 M&A를 해요. 근데 M&A를 하는데 그 크로스보더 M&A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M&A 전문가입니다. 아. 근데 최수연 대표는 거기도 하버드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율촌으로 갑니다. 예. 율촌에 가가지고 기업 M&A하고 회사법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율촌에 있으면서 M&A 업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대로 젊지, 굉장히 M&A 경험이 풍부하지. 예. 40대는요, 제가 안정적인 그 회사를 뛰쳐나온 게 저도 40대 때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50대면 못 나왔죠. 네. 40대 때 멀쩡한 회사 뛰쳐나와가지고 예. 5년 안에 그 건물주 된다고 해서 까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율촌에 있었군요. 아. 율촌은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아닙니까? 최준영 무려 박사를 최준영 보유하고 박사를 있는. 보유하고 있는. 예. 그렇죠. 최준영 보유 로펌이죠. 예. 네. 와. 다른 그러니까 인재도 나왔군요. 40대 그 글로벌 M&A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지금 CEO하고 CFO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이혜진 씨가 지금 창업자 이혜진 씨가 글로벌 투자 책임자 아닙니까? 공식적인 직위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2021년은 네이버의 명실상부 글로벌화 뭐 원년이다. 네. 글로벌이다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최수연하고 김남선 두 사람을 CEO, CFO를 앉히는 거 아닙니까?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변호사고 그 다음에 M&A 둘 다 하나는 IB에서 하나는 그 로펌에서 M&A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A 하라고 한 그러니까 거네요. M&A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 경기가 확 꺾이면서 예. 올해는 아니고 예. 2023 내년쯤에는 뭐 하나 하지 않겠느냐. 사업했더니. 예. 두 사람의 특성을 봤을 때.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름 또 좀 뭐 이런 말 해서 좀 네.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예. 좀 유복한 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실패를 한 경험이 또 없는 것 같아요. 40대의 M&A 경험 풍부하고 큰 실패를 겪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보수적이지 않아요. 스타일이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거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고 M&A도 해본 놈이 하는 거지 뭐. 이 프로가 보수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어린이집이 불우해. 저는 뭐 어릴 적도 불우하고 뭐 40대 전후로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게 꿈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M&A 못 합니다. 네. 네. 주머니에 5만 원만 있으면 쓸 수가 없어. 눈에 아른거리는 게 많았어. 네.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 C 레벨에 있는 핵심 C 레벨 두 사람이 예. 지금 그 공격적인 M&A 행보를 한 거죠. 아하. 예, 그걸 한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예. 볼 수가 있죠. 그걸 걱정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비싸다? 그냥 사실은 비싸다고만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미국인들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를 왜 사냐? 한국인이 가서 경영하면 어.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 되면 그게 이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M&A가? 그렇죠. 그 과정에서 기존 네이버와 시너지가 나면 그거 갖고 와서 하시려고요. 그거 아니면 뭐 나 원래 좀 인사이트 있잖아. 그러면 또 그걸로 하시려고요인데 뭐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경제 자체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예정했던 투자도 다 철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매일 언론에 기사 나오는 게 그런데 예. 그래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는
반도체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죠. 예. 뭐 투자 계획을 뭐 초래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공격적인 스탠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케이펙스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케이펙스 투자라는 것은 불황기에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예. 불황기에 케이펙스 투자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서 호황기가 왔을 때 예. 불황기에 영업 자산을 확보를 해야지 호황기가 왔을 때 그 영업 자산을 바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그 수익을 이렇게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 어떤 막대한 그 케이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기업으로 볼 것인가, 어떤 이런 사이클링 그 컴퍼니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지금 뭐 경기도 둔화되고 예. 금리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이제 킹 달러 지금 달러 강세가 앞으로 계속 뭐 어디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16억 불을 16억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그 달러를 쏜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다 구조조정하고 조금 움츠려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형 M&A를 한다. 그다음에 포시마크 이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네. 이거 이 회사도 잘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또 이익 내는 회사도 안 내요. 지금 이익을 내는 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익 내는 회사가 아닌데 100% 지분을 확보를 하면 재무제표를 연결해야 되면 예. 당연히 이제 네이버 이익률은 이익률 떨어질 수밖에 까지니까. 없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뭐 포털 사업이라든지 어떤 쇼핑 사업이 성장이 이제 좀 둔화되니까 예. 그래서 뭐 북미 쪽에 그 왓패드 같은 그 뭐죠? 그 웹툰 예. 또는 웹소설 M&A도 하고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화 안 돼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핀테크의 드라이브 걸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사업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도 확실하게 어떤 캐시카우로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예.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벌려놓은 사업이 많은 와중에 경기도 불확실하고 전반적으로 움츠려 있는 환경에서 16억 불짜리 2.3조짜리 M&A를 하니까 당연히 예. 시장에서는 불안하다 뭐야 이거죠. 하고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죠. 움짤하는 거죠. 예. 타이밍 자체에 대한 지적이 많은 모양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이게 맞나? 더군다나 주가 흐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작년 7월 달에 그 46만 5천 원인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 장중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와서 7월 말 8월 초에 들어가면서 또 떨어져 가지고 20만 원까지 깨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해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갑자기 대형 M&A 건이 예.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예.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처음에는 야 이거 호재야 악재야 하지만 당연히 이거는 초반에는 악재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 네이버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저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무슨 기자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좀 그나마 이게 지금 싸질 때 산 거다. 예. 원래는 이게 더 비쌌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빠지는 분위기니 이 포시마크라는 회사가 값이 좀 싸지더라. 그래서 지금 산 거지. 뭐 그걸 싸게 사야지 그러면 비싸게 사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가격을 싸게 샀느냐 비싸게 쌌느냐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그렇게 비싸게 샀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게 예.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이 회사가 작년 1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 아닙니까? 예. 나스닥에 처음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이제 83불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 추락해가지고 15불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네이버가 산다고 하는 가격이 주당 17.9불이니까 10월 3일, 4일 이 회사 종가가 뭐 15.9불인가 했으니까 대략 한
한 15% 안팎의 이제 프리미엄, 일단은 단순 프리미엄 계산으로 주고. 예.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예. 이게 뭐 그렇게 싸게 샀다고는 볼 수도 없고 아. 그다음에 네이버 쪽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포시마크하고 그 경쟁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경쟁업체는 그 포시마크 매출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도 최근에 16억 달러의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사는 가격이 물론 이제 거래 가격은 16억 불이지만 일단은 그 포시마크의 그 기업 가치는 12불로 보고 예. 시총은 그냥 12불로 인정을 해주고 시총은 12불로 인정을 해주고 이 회사가 한 5억 불 정도 현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채도 한 1억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가진 거에서 부채 1억 불을 까면 4억 불이 남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인정해준 시총 12억 불에 12억 네. 달러에 순현금 보유 4억 불을 더해가지고 16억 불에 거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비싸게 샀다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왜 비싸게 사지 않았느냐 하는 논리 중에 또 예.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냐면 지금 얘네들 포시마크의 그 GMB 총 거래액 그로스 머천다이저 볼륨이 GMB가 18억 불이다. 예. 18억 불 총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를 16억 불에 샀다. 그러면 GMB 배수가 1이 안 되는 거죠. 18분의 16이니까 예, 예, 뭐 예. 0.9 정도 되나요? 예. 근데 지금 쿠팡은 1이 넘는다. 1.4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쿠팡의 뭐 GMB가 뭐 30 몇 조인데 30 예. 몇 조인데 쿠팡의 지금 시총이 뭐 43조인가 뭐 그러니까 쿠팡은 그 GMB 배수가 1.45 정도 되는데 얘는 0.9 정도에 샀으니까 싸게 샀다.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쿠팡하고 네이버 이게 포시마크 예. 이거하고 쿠팡하고 포시마크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성격이 많이 다른 거 두 개를 가지고 지금 GMB 그 배수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쿠팡의 올해 GMB가 40조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40한 1, 2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40한 1, 2조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1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대면서 네. 뭐 이렇게 싸게 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비싸지 않게 샀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비슷한 사업이 최근에 거래된 것과 비교를 했다든지 이 회사의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GMV 총 거래 규모가 18억 불이나 되는 회사니까 그거 계산하면 뭐 16억 불 거래라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비싸게 산 것은 아니다. 적어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는 있다. 예. 포시마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근데 중고 미국판 당근이다. 그걸 이렇게 모르겠어요.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 기업하고 비교를 하자면 당근 플러스 무신사 정도로 보면 될 텐데요. 네. 이 당근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예. 당근은 우리가 써봤으니까 알죠. 당근은 이제 아무거나 막 거래하잖아요. 예. 이 포시마크는 그 패션 아이템입니다. 뭐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네. 뭐 요런 그 패션 관련된 아이템들이에요. 예. 주로 이제 의류 쪽. 그러니까 중고 의류죠. 뭐 중고 자기가 의류 갖고 플랫폼. 있는 의류 그거를 이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C2C입니다. 컨슈머 투 컨슈머.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근하고 다루는 품목. 이제 이 포시마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특화된 그것만. 그 품목을 다루는 이제 버티컬 플랫폼이고 당근은 뭐 우리 아무거나 다 거래하잖아요. 피아노도 팔고 예. 강아지도 팔고. 뭐 얼마 전에 뭐 사람도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까 당근에서. 혹시? 남편. 남편. 부인이 남편을 역시, 내놨는데 역시 아무도 안 사가. 아무도 안 뭐 이렇게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 그런 차이가 있고 예.
근데 무신사는 이제 사실은 패션 아이템 중심인데 근데 네. 무신사는 중고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상품,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중고 그 이커머스 패션 상품 전문 거래군요. 네. 거래 그게 모임이요. 유망한 겁니까? 유망해요? 그리고 이거 당근마켓하고 포시마크가 가장 큰 차이는 포시마크는 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테이크 레이트 이제 뭐 테이크 레이트 예, 뭐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뭐 거래 수수료 같은 예. 거 파는 놈한테서 그 수수료를 20%를 받습니다. 아 수수료를 떼요. 예, 예. 예. 그래서 파는 사람이 이걸 15불 이상으로 내놔서 팔리면 20%를 떼가고 15불 미치면 뭐 2.8불, 2.9불인가 그냥 정액제로 떼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송 서비스 해주고 배송도 이제 뭐 무게에 따라서 다르게 배송하는 게 아니고 배송도 그냥 해주고. 건별로. 아니 근데 배송료는 뭐 그거는 받는 사람이 물든지 뭐 그렇게 예. 되겠죠. 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너희들끼리 알아서 만나. 그리고 뭐 더 아닙니다, 친해지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플랫폼에서 좀 체결되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무슨 그 오퍼 이제 뭐 제한 가격이 있고 예, 여기 예. buy now 딱 누르면 뭐가 이제 체결되면 너 어디서 받을래? 그러면 이제 그 배송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라는 게 결제 수수료가 다 포함된 거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배송비 이런 거는 뭐 아마 받는 사람이 아마 부담을 하든가 뭐 그렇게 뭐 해야겠죠. 들어보니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인수한 회사가 예. 뭐 싸고 비싸고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8천만 명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사용자가. 주가가 싼지 비싼지도 논란거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그렇긴 한데 다만 네이버는 뭔가 이제 성장이 정체되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한 방이 좀 더 아쉬웠는데 음. 이제 생일 선물로 군고구마 받은 느낌. 군고구마가 나쁘지는 않으나 생일 선물인데 이건 좀 그렇지 않니? 하는 그런 느낌. 다른 데서 샀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아 네이버는 뭐 하나 이렇게 딱 잘 붙이면 뭐 좀 할 것 같은데 하는데 이거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네이버가 그리고 원래 뭐 그렇게 사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계열사 막 많은데 네이버는 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해도 될 만한 것도 제휴하고 그냥 이게 중간에 살짝 연결만 해서 피 먹고 옛날에 사실은 네이버가 욕 많이 먹은 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그냥 자기가 다 해. 하는데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그런 문화였죠. 하는데 뭐 얄밉다 이런 거. 쿠팡은 물류 시스템 자기가 다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어. 네이버는 물류가 필요하면 대한통운한테 가서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래?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돈은 참 잘 안 들이는 거가 얄밉기도 하지만 되게 스마트한 경영 스타일이다. 네이버의 그 커머스 전략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에셋 라이트 커머스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김남선 CFO가 그런 예. 표현을 썼어요. 예. 에셋 라이트라고 에셋 자산. 자산을 많이 안 갖는. 그렇죠. 자산을 많이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직매입입니다. 예. 그 사입을 한다는 거죠. 사입을 하려고 하면 배송도 이제 직접 내재화를 시켜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물류센터를 가져야 되고 예. 유형 자산. 어. 그다음에 재고 자산 있잖아요. 직매입한 상품들. 재고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셋 헤비 커머스죠. 근데 여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안 가집니다. 물류센터 없어요. 그냥 CJ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하고 제휴해서 그다음에 뭐 부릉부릉 대주주 아닙니까? 네? 그 메시코리아 예. 네. 부릉부릉 대주주하고 CJ 대한통운하고 자사주 교환해가지고 전략적 그렇죠, 맞아요. 제휴해가지고 예. 배송 다 하지 물류센터 안 가지고 있지. 그다음에 직매입 전혀 안 하니까 사입 없으니까 재고자산 가질 필요도 없지. 그래서 포시마크 같은 데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셋 라이트 이번에 김남선 CFO도 우리는 에셋 라이트 커머스 스트레디 전략이기 때문에 네. 이 전략에 맞는 데를 찾다가 예. 아 포시마크가 딱이구나. 왜? 어. 여기는 C2C거든. 네이버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연결 뭔가 중개 인수를 하면 예. 사업 거점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인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거, 어떤 소셜 냄새가 나는 거, 예. 이거를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 포시마크라는 데가 너무 독보
너무 입맛에 맞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덮친 겁니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이버가 인수했으면 시너지가 나든가. 그러니까 그거랑 뭐 할 만한 뭐 게 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슈마크를 해서 그 네이버랑 뭐 웹툰을 어떻게 하기도 이번에 뭘 네이버가 할까요? 큰 콜을 했잖아요. 10월 4일 날 네이버가 네. 그 공시를 하고 예. 이번 M&A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큰 콜을 했는데 예. 그 큰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애널리스트들하고 예. 그 Q&A를 했는데 그 큰 콜에서 나온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예. 어떤 키워드들이 있냐면 이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C2C 커머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C2C. 예. 그다음에 여기 Asset Light 커머스 전략을 확대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버티컬 패션 플랫폼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자기들이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잘될것 소셜 같다. 앤 커뮤니티 그 연결성을 중시한다.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느낌은 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MZ 세대. MZ 세대가 좋아하는 거다. 글로벌 C2C 플랫폼, 음. 소셜 커뮤니티 기반 리커머스. 예, 네. 뭐 뭐 약간 한글이 중국. 거의 없어. 없어. 넥스트 커머스, 신 네이버, 네. 예? 새로운 트렌드, 네. 새로운 네이버. 아. 네이버의 AI 검색과 라이브 커머스 기술력을 소셜 커뮤니티와 결합을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좋은 거, 되게 좋아. 뭔가 야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야 이거 좋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뭐 팍 와닿지는 진짜 않지만 놀리시네, 정말. 하여튼 좋은 겁니다. 이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런 키워드가 그냥 키워드 자체로 할렐루야 하던 때가 네, 네. 1, 2년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꼰대는 뭔가 이거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뭐 네. 팍 이렇게 가슴에 뜨겁게 와 닿지는 않는 거죠. 뭐 이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꼭 다 네이버만 이해는- 잘못한 건 아닌데 네. 요즘은 예전에도 그 패션 잡지에 저런 멜랑콜리한 용어들 보면 야 뭐 그러다가 사람들이 뭔가 이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보그 병신체라고 부르잖아요. 맥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너무 있다고. 저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지금 이제 그 북미의 그 포시마크 등록 유저가 8천만 명입니다. 예. 그 중에 80%가 MZ 세대라는 거예요. 예. 6,400만 명이 그러니까 MZ 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플랫폼이다. 어쨌든 월 평균 그 MAU 액티브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1,80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액티브 그 저기 셀러 파는 애들이 한 450만 액티브 바이어 구매자들이 한 800만 정도 되니까 플랫폼은 작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그 잘 되고 있는. 맹렬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입이 들어오면. 되고 서로 소통하고 예. 서로 간에 락인을 시키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묶는 거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셜 묶고 반복적 어떤 그 구매가 일어나고 소비가 이렇게 촉진되고 예. 하루에 그 이 유저들이 하루에 머무는 시간이 한 20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셀러가 바이어로 전환되고 바이어가 셀러가 되고 이런 게 굉장히 그 빈번하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서 선순환되는 플랫폼이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또 없다고는 할 수는 또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네이버 사람들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예, 또 예. 얼마나 따져보고 M&A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타이밍이 맞느냐 또 그 뭘 할 이익을 거냐.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적자로 전환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적자 전환이 아니고 그냥 원래 적자였어요. 적자였어요? 원래 적자였고 예. 계속 적자였는데 그 코로나 와중에 예.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잘 되니까 예.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는 흑자였어요.
에비타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그 영업이익이 까져도 감가상각비가 플러스돼서 들어가면서 그 조정 에비타 물론 이제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조정 에비타니까 다른 예. 것들 좀 더해졌을 예. 겁니다. 예.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하고 그 현금 흐름과 무관한 일부 비용들이 더해져 가지고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는 플러스였어요. 21년까지. 예. 근데 22년에는 조정 에비타로도 마이너스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마이너스일 거고 조정 에비타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을 네이버에서는 2024년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그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그 액티브 유저가 예. 지금 정상화되는,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뭐 그런 그 상황에도 있고 뭐 어떤 GMV 총 거래액 자체는 증가세에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증가세 자체는 지금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증가세에 있지만 성장률, 증가율은 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 해서 예. 22년과 23년은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고 조정 에비타로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 2024년에 조정 에비타를 플러스로 돌리는 게 목표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도 아이 뭐야 그러면 이게 뭐 무조건 더 적자가 커진다는 거네.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뭐 올해하고 내년은 좀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네.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달라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인가?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약간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좋게 보는 분도 있어요. 예. 뭐 꼭 필요한 변화다. 지금 예. 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예. 뭐 우리가 집을 뭐 원할 때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나? 뭐 집이라는 게 뭐 내가 딱 원하는 시점에 네. 내가 딱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나? 지금 싸다 싶으면 뭐 지금 사는 거지. 이렇게 좋게 보자는 분위기도 있는 반면에 예. 야 이거 돈 벌고 있고 에비타 기준으로도 한 2년은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성장률 자체는 하향 안정세 아닙니까? 예, 예. 성장률 자체가 하향 안정세로 가고 그러면 기대할 거는 뭐냐? 인수하고 나서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네이버하고 시너지가 얼마나 날 것이냐? 그렇죠. 그걸 투자자들은 이걸 기대하시오 하는 메시지인데 이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이런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영향은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겠죠. 예, 오르내리락 하겠는데 뚜렷하게 뭐 이렇게 이건 확실해 시너지가 이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 뭐 그런 그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서 주가가 이렇게 좋게 흐르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 인수했다가 성공한 사례가 사례가 혹시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거의 잘 기억나는 해외 게 거의 기업 없어요. 인수했다가요? 거의 쉽지 않죠. 주로 성공. 해외 삼성도 기업 사실 잘 못하잖아요. 해외 기업. 뭐 지금 이제 좀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조금 상황이 어려웠다가 좋아졌다가 뭐 KCC가 이제 그 뭐 해외 그 뭐죠 그 실리콘 뭐 업체 인수해서 처음에는 좀 고전하다가 이제 그날 좋아졌다가 두산 밥켓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밥켓이 효자가 되고 있고 또 DL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크레이턴인가요? 그 미국의 화학업체 인수를 했는데 뭐 요즘 굉장히 또 효자 노릇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 M&A를 해가지고 뭐 갖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았던 회사들은 없고요. 어려웠다가 좋아졌다가 뭐 좋았다가 어려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뭐 삼성전자도 예. 이제 하만 인수했는데 지금 별로 상황이 그렇게 못 썩 갔죠. 좋지는 않은 예. 것 같더라고요. 하만 인수 같은 경우도. 근데 외국 기업은 그 미국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법인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외국 법인이면 외국에 있는 현지 직원들 이렇게 뽑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지 직원하고 예를 들면 현지 직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 팀장도 있고 임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로 다 업무가 되는데 그걸 못 믿어서
한국에서 또 누가 그 위로 보내요. 가죠. 그럼 임원 위에 한국 임원, 외국 임원이 같이 있어요. 그럼 한국 임원은 감시만 하는 거예요, 역할이. 그건 무슨 안 뭐 좋죠. 그렇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그래서 거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따로따로 밥도 따로따로 먹고 막 그런 일 비일비재예요. 그 포시마트 마크? 예, 포시마크. 경영진들은 그럼 캐시를 받은 겁니까 그냥? 예, 지분, 100% 지분을 현금 팔고 현금 거래, 현금으로 100% 현금 거래를 한 겁니다. 100%. 와. 이런 크로스보더 딜은 거의 그 현금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 주주들이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 주식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같은 미국 기업끼리 이제 거대 기업까지 거래를 한다면 현금하고 예. 주식을 섞어서 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네이버 주식을 뭐 현금하고 네이버 주식 섞어서 줄게 뭐 했을 때 그걸 받으려고 할까요? 이거는 100% 잘 현금. 성공해서 성공시키면 또 한 번 네이버의 안목 내지는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쪽 경영진도 어찌어찌 해보다가 흑자 전환이 눈앞에 있는데 팔고 나간다. 그거를 캐시를 다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불안하게 느껴지긴 하겠네요 주주들. 그리고 그 캐시라는 게 뭐 네이버가 그 캐시 없다고 당장 문제는 아니겠으나 여유 자금의 상당 부분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을 쓴 걸걸요? 정말. 뭐 이 정도 M&A 가지고 네이버가 재무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이버가 예. 가지고 있는 단기 금융 상품까지 포함해서 예.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을 다 포함하면 어. 연결 말고 별도 재무제표로 봐야 되니까 한 1조 정도 될 거고 예. 지금 뭐 자사주만 해도 뭐 한 3조 정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매각 가능한 매도 가능 금융 자산만 해도 조 단위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예. 뭐 2.3조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금 쓰고 그 다음에 일부 차입을 할 겁니다. 차입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자산은 유동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포시마크가 5억 불 현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김남선 CF도 미국 상법에서는 인수하려고 하는 이 기업, 인수 예. 대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 그 현금도 그 인수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쓸수 방법이 있어요?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LBO 좀 폭넓은 LBO로 그런 봐야죠. 느낌이네요. 그렇게 본다면 2.3조 M&A 가지고 네이버 근데 아까 이제 이진우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예. 여유 자금이나 예. 다른 데 잘 쓸 수 있는 돈을 여기다가 이제 왕창 그 박아 넣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뭐 차입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2.3조 M&A면 조 단위의 현금을 그 이렇게 예. 넣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현금을 소진하는 네. 여유 자금을 소진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움은 있죠. 아,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도 보면 어차피 뭐 이해진 창업자가 글로벌이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가장 큰 명제는 글로벌입니다. 지금 내수에 머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본의 손정희하고 손잡고 네. 그 제트홀딩스 일본도 제트홀딩스도 이제 지금 네이버 지금 밑에 자회사로 넣어놓고 예. 지분법 기업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계속 해외 진출에 공을 들여온 것도 맞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북미 시장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네. 왓패드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M&A를 했고 아하. 그리고 지금 커머스 자체를 이제 좀 미래의 신성장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뭐 얘네들 커머스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에셋 라이트 이제 전략이고 자기들 전략에 맞는 업체를 이제 찾은 게 지금 그 포시마크죠. 포시마크고 C2C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성장성이 고성장이라고 보는 패션이면서 또 소셜 성격도 있고 또 네, 커뮤니티적 네, 네. 성격도 있고 이게 딱 포시마크 아닙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그 독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예, 말씀하십시오. MZ 세대. 예. MG. 우리 같은 뭐 이런 50대나 꼰대들은 네이버가 좀 안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MZ 세대들이 뭐 소비 하느냐. 능력이 있고 아, 지르는 예. 능력이 있으니까 명품도 지금 MZ 세대가 대세 아닙니까? MZ들 잡는 겁니다. 명품들도.
앞으로 중고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포시마크가. 네. 지금도 신상도 좀 거래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브랜드 제품도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확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광고 사업이 없대요. 포시마크가 거래 수수료, 테이크레이 거래 수수료를 그것만 하니까 받으니까. 광고 붙이고 근데 하면 이제 그 네이버의 뭐 AI 기술, 네. 네이버가 이제 나름대로는 또 뭐 AI 기술도 있고 커머스 예. 쪽에 좀 예. 발달된 것도 있고 네이버가 또 블로그라든지 뭐 지식인 카페 같은 거 운영하면서 이런 어떤 커뮤니티 운영 경험도 있고 사실은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포시막하고 잘 엮어 가지고 아하. 어떤 광고 모델 같은 것도 좀 집어넣고 네이버의 어떤 AI 기술, 커머스 AI적인 기술 부분을 도입을 하면 아 이게 좀 뜻밖의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죠. 예. 그건 기대감이죠. 예,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까 채팅창에서 현대차가 GBC 산 거랑 비슷한 건가? 삼성동 땅. 그때 처음에 뭐 그렇게 샀을 때는 보시는 뭐 분도 있네요. 그때 뭐 난리였잖아요 그때도. 그때 사실. 정주영 회장이 예. 땅이 아니라 한전 사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전 사는 줄 알고 10조 원 넣어 그래가지고 네, 야 진짜요? 인수하고 나면 전기요금 올리자 그랬는데 회장님 저 삼성동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뭐야 땅을 샀어? 뭐 이랬다는 이제 믿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아. 아이, 참. 그때 GBC 그 삼성동 땅 부지 사고 나서 예. 제가 아는 어떤 경영학교 교수님이 예. 땅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네. 해마다 저 땅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뭐 굉장한 어떤 그 회계적인 그 손상을 뭐 기록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근데 현대차는 아니 이거는 10조 이상 가치가 있다. 무슨 손상이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예. 실제로 현대차 말대로 됐거든요. 지금 그 땅 10조 이상 가치가 있는 가치는 걸로 지금 있죠. 평가받지 현재로는.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10조 이상 가치가 된 게 현대차가 거기 오기 때문에 10조 이상 가치인 거라. 예. 그렇지. 참 돌고 도네. 다만 이제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양재동에 있는 거 다 한꺼번에 모으고 네. 양재동은 연구개발센터로 이른바 쓰고. 엔지니어들 그래도 수도권으로 와서 일하라고 하려면 대안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삼성동 땅 비싸긴 하다. 네. 근데 그거 안 사면 그럼 어디로 가나? 여기는? 남양만 해도 연구원 뽑기가 어렵대잖아요. 그런 그래서 상황이어서 진짜 강남 쪽까지는 와야 된다. 대안 없으면 비싸게 살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이버도 혹시 지금 하여튼 지금 예. 증권사들이 그 목표가는 다 내렸어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네. 예. 투자 의견은 그냥 매수를 바이를 유지를 하는데 목표가를 다 내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익은 떨어질 게 분명해 뭐,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뭐 나쁘게 참 보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은 예. 지금 좀 낮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익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얘네 이제 포시마크가 1년에 한 영업 적자를 한 1,000억 정도 내니까 예. 이게 연결로 들어오면 바로 1,000억 그 영업 그 적자로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예. 네이버의 이제 이익 이 레벨 자체가 낮아지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죠. 고려를 해가지고 뭐 삼성증권, NH 뭐 저기 저 유한타는 아니구나. 뭐 한국투자, 다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많이 내렸습니다. 그 목표가는 많이 내리고 투자. 근데 당연히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 30만 원대 중반으로 많이 내놨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한 20만 원 후반대나 20만 원 중반대로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뭐 17만 원밖에 안 되니까 투자 의견은 뭐 바이죠. 어쩔 수 없이 바이지. 뭐 어쩔 수 없이 바이고 목표가는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목표가를 많이 내리면서 워낙에 목표가를 높게 잡았다가 목표가를 많이 내리면서 또 투자 의견은 바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게 되는데 뭐 그냥 증권사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두고 보자. 네, 두고 보자. 첫째는 포시마크의 실적이 얼마나 더 많이 좋아지느냐, 개선되는 폭을 보자. 두 번째는 네이버가 어떤 시너지를 하는 그 건지. 전략을 구사를 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이거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어렵다. 다만 숫자가 나빠지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포시마크를 연결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그리고 지금 글로벌 피어 컴퍼니들 이제 이 레벨 자체가 예, 떨어지고 있으니 그거하고는 조금 맞추기 위해서 목표가는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딸이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요 새끼들 뭐 하나 감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어. 하는 거 보면 네.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는 달리 뭔데요? 네이버에 안 들어갑니다. 아예. 네. 그래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로 유튜브 뭐 이런 거 뭐 많이 검색도 보죠. 구글에서 예. 하고 그냥 구글 유튜브에서 쓰고 놀다가 뭐 유튜브 뭐 보고 다-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페이스북도 안 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네. 뭘 검색을 하든 뭐 매일 내 이메일도 거기 어, 들어가 있어야 어. 되지. 그렇죠. 뭐 카페 그렇죠. 가서 댓글도 거기다 달아야지. 뭐 밴드에서 띵동 오는 거 다 네이버 써야 되는데 네. 네. 필요 없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 그럼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제 다른 그러니까. 성당 등록을 필요로 네. 하는 이유가 있을 그래서 텐데.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중고 거래도 하고 웹툰도 하고 하는 건데 네. 아직 예전만큼의 그렇게 탁 이거다. 사실 웹툰 분위기는 좋잖아요. 웹툰이 아 웹툰은 보더군요. 해외에서도 분위기 좋다고 그럼요. 하니까 네. 분위기는 좋은데 아직도 막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네, 아직도 이제 이게 투입되는 그 그러니까요.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포시마크가 올해 내년에 조정 에비타 그 네거티브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 탑라인 쪽에 매출은 조금 이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예. 마케팅 비용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숫자는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를 이제 최수연 대표가 단기간에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지 않고 최대한 단기간에. 그래서 2024년에 조정 에비타는 무조건 플러스로 플러스로 한번 만들겠다. 돌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024년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지금 투자자들은 내년도 아니고 2024년에 네. 그다음에 그 OP 저 영업 마진도 아니고 예. 그냥 에비타 마진을 플러스로 돌린다? 이게 애매하네. 뭐 이런 아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럴 수 있죠. 사건이었다. 예. 뭐를 인수했으면 박수 받았겠나 싶으면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긴 하고. 언더스탠딩을 예수했으면 박수 받았을 것 같은데. 네이버가요? 네. 저희를 그럴 리가 없겠죠. 아니 그럴 아니 네이버 인수되고 싶어요. 김남선 CF한테 거기 이야기 해줘요. 저희는 뭐든지 인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것도 하나 사실 더 있었는데 시간 되시겠어요? 에디슨 모터스가 예. 에디슨 모터스의 그 강영권 그 회장에 대해서 예. 서울 남부지검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예.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지금 보니까 에디슨 모터스 그룹의 CFO도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강용곤 그리고 CFO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박정호 기자가 나와서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도 해줬지만 예. 사실은 뭐 오늘 제가 또 간단한 그림 그냥 한 장으로 딱 이제 예. 바로 알 수 있게 그림을 갖고 오긴 했는데 예. 지금 뭐 시간이 조금 쪼달려서 그러시죠. 그냥 말로 예. 설명을 드릴게요. 부족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조작이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세 조정이 들어간 건지 시세 조정을 했다면 네. 뭐 가장 매매나 통정을 한 건지 허위 표시를 한 건지 뭘 했는지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아마 영장에는 조금 적시가 됐을 것 같은데 예. 아마 검찰에서 좀 함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강영권 회장이 구속되고 인신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전에 제가 처음에 에디슨 모터스 여기 출연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있다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예. 마크에 분명히 지휘자가 뭐가 있을 있을 거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휘자를 잡아야 돼요. 그 지휘자를. 예. 강영권 씨도 문제는 문제지만 그 예. 마크의 이 오케스트라를 이 악성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그 지휘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아마 오늘 지금 영장 발부 결과가 지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전에 실질 심사를 받았으면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 이야기 좀 했는데 예. 어쩌면 우리가 네이버 그 사건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만 이제 네. 뭐 조금 긍정적으로 하나 보자면 예. 쿠팡 같은 회사는 지금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과 시설이 있으면 저는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삼성이 뭐 맘먹고 해본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른바 그 당근 마켓 같은 거는 다시 만들려면 못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중고거래 하세요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아니 뭐 물건이 있어야 거기 가지.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다 팔지. 사람들이 노는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우연히 만들어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이게 다른 거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런 점에서 잘 되면 경쟁에 대한 그런 부담은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그 들어가서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뭐 매력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네. 뭐 혹자는 그냥 당근마켓이 아니고 당근마켓 플러스 이 뭐죠? 사진 막 올리는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하긴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다. 이 얘기는 혹시라도 언더스탠딩이 인수될까봐 네이버에. 아니 채팅창에서 인수되면 우리 다 잘린대. 너희들 다 지금 잘려. 언더스탠딩이니까 2%랑 안승찬한테 진행 맡기고 있지. 정프로만 남기고 다 잘릴 야 걸. 네이버가 인수하면 너희들은 잘려 그냥. 이런 냉정한 시청자들. 그럴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어. 네이버 이야기를 이렇게 1시간 동안 네. 해줄 수 있는 분이 네. 동아시아에 또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거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도대체 어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데도 없고. 네.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면 참 좋겠지만 네. 퇴근길 라이브로 일단 이어갔다가 네. 7시 45분에 예. 다른 재밌는 주제 가지고 네.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